안녕하십니까. 베트남 경제TV 오드리입니다. 6월 3주차 주간 베트남 경제동향 10개 그리고 한국 경제동향 5개를 빠른 시간 안에 살펴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기사는 KFC 롯데리아 피자헛 깅조잉, 이게 매출이란 뜻이거든요. 이 매출이 테나오, 이게 어떠냐, 이 베트남에서 어떠냐,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KFC 같은 경우에 7.5% 정도가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롯데리아 같은 경우에는 2% 정도 성장을 작년 대비 했다라고 나와 있고, 지금 현재 롯데리아가 독보적으로 KFC보다 훨씬 매출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매출액은 약 한 762억 원 정도 하나로 된다는 얘기고, 이 베트남이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맥도날드를 제가 있다고는 들었는데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동네마다 있어야 될, 어떻게 보면 가게지만 생각보다는 없는데 어딜 가나 롯데리아는 있습니다. 이 점이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신선했고요. 스타벅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제가 자주 오는 곳의 주변에는 스타벅스가 2개나 있는데, 사실 한국에서 스타벅스를 본다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베트남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지금 이 자동차 박람회 이 개막을 했다. 이 지엔남, 이게 박람회거든요. 박람회. 그리고 이 오또, 이게 자동차예요. 자동차. 이 빔페스트, 빔그룹에서 만들고 있는 이 빔페스트가 이 처음으로 이 차를 이 박람회에 가지고 왔다, 이런 말이고, 저는 참고로 이거를 직접 갔다 왔습니다. 제가 갔다 왔고 지금 자료도 확보를 했고요. 제가 이제 알고 싶었던 거는 이 빔페스트가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였거든요. 경쟁력 부분. 그리고 한국의 자동차 시장은 사실 베트남에 들어오고 있지 않잖아요.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베트남이 상업이 발달한 나라는 맞는데 생각보다 공부를 좋아하는 나라는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 한국과 베트남이 한국의 리틀 코리아라고 하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선 첫 번째로 한국은 제조업 기반으로 들어갔고 이 베트남 같은 경우는 제조보다는 서비스가 더 강합니다. 서비스와 상업이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선은 그 점에서 펀더멘탈 자체가 전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빔페스트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수입을 해서 거의 조립을 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완성차는 맞지만 뭐 제가 생각하는 느낌의 완성차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요. 하지만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건, 제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반이 혁신 있는 과정을 거치고 변화를 하게 된다면 베트남은 정말 무섭게 올라갈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를 겪냐 안 겪냐, 그리고 공부를 하냐 안 하냐가 앞으로 베트남의 방향을 이제 좌지우지 할 거고요. 제가 이 편, 자동차 편을 한번 찍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갔다 온 거고 준비를 해놨고, 되게 인상 깊었던 거는, 제가 이 편에도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차량용 블랙박스나 이 내비게이션 같은 걸 제가 거기 베트남 업체 사람들이랑 대화를 해보니까 전량 수입을 중국에서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국에 이제 이 블루투스 그 블랙박스나 내비게이션 시장에 계시는 분들이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제가 촬영을 해서 어제 일부가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촬영을 제가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했었고요. 이 포장만 베트남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표는 사실상 저는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통계청에서 한 건데 베트남이 40% 증가를 했고 한국은 18.4% 증가한 건 사실이지만 1분기는 이 반사 이익을 본 건 맞아요. 반사 이익을 봤지만 그 다음부터 다시 급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떨어진 상태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 오르고 있는 상태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 같은 경우에도 머리를 쓰는 거죠. 이게 중국에 대한 규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규제를 베트남으로 돌려서 가까운 인접한 베트남을 통해서 메이드 인 베트남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내용에 무역편이죠. 사실상 무역편에도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이 라벨가리, 박스가리, 이거 지금 정석으로 가야 된다. 결론은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제가 계속 강조하는 점 중 하나인 이 글로벌의 다양화, 그러니까 다양한 포스트 차이나가 나올 거고, 이 다양한 포스트 차이나와 이 한국 경제의 산업 재편, 그리고 그로 인한 인구 변화, 산업, 문화, 이 전반적인 변화가 올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짜땅맹, 이게 뭐냐면 이 가격이 그 강하게 상승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깐호, 이게 아파트거든요. 증크라고도 하고 아파트라고 하는데, 이 HCM이 호치민입니다. 이 계속해서 이제 바뀌어가면서 오르고 있다, 이 얘기인데, 이걸 제가 너무 저도 읽고 좀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지역별, 아파트별 가격이 워낙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고급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회배당, 평당 아닙니다. 회배당 750에서 12,000달러 정도 지금 분양가를 하고 있고요. 이 호치민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집값이 한 15% 정도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베트남에 있으면서 베트남 아파트가 결코 싸진 않거든요. 제가 베트남 관련 부동산도 자주 보는데, 특히 베트남 편. 거기에 되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우선은 옐로우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옐로우북. 이 옐로우북을 확보했냐 안 했냐와, 우리는 30% 분양을 외국인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30%에 대해서도 50년까지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50년 향후에 어떻게 될지 봐야 되는데, 이거는 반반으로 나뉘고 있어요. 절반의 분들은 이거 연장 안 하면 난리 난다. 그리고 절반의 분들은 그래도 돌다리는 두들겨보자. 제가 부동산 편도 찍어놨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한국의 서울 부동산도 충분히 저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평가 중이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 베트남에 와가지고 이게 너무 부러웠는데요. 이게 부러운 점입니다. 이게 베트남이 할 거다. 이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 시점이 뭐냐면, 이 스타트업, 거의 응력, 이게 스타트업이거든요. 투자에 대한 시점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골든게이트 벤처스, 이게 골든게이트 그룹이라고 베트남 회사거든요. 이 베트남 회사에 있는 이 외국인 간부가 현재 발표를 하고 있는 거고, 아시겠지만 최근에 SK 같은 경우에도 베트남 스타트업 조성에 투자를 했는데, 이 베트남 정부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똑똑한 정부예요. 똑똑한 정부인데 투자 유치를 굉장히 잘하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좀 이런 모습을 많이 보면 참 해피할 텐데 좀 부럽더라고요. 그런 점이. 우리나라는 제가 뒤에도 자료를 하나 놔뒀지만 투자를 우리나라에 별로 안 하잖아요. R&D에 투자를 외국 기업들이 많이 하는 게 그나마고. 근데 이제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베트남이 생각보다 저는 스타트업 생태계는 좋다 생각합니다. 왜냐면 베트남이 공유 시장이랑 공유 오피스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 기업 중에 CEO 스위트라는 이 한국분 회장님이 운영하시는 회사도 지금 베트남에 진출을 해 있고요. CEO 스위트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만 이 베트남 분들의 특성이, 제가 말씀드린 전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보다 도전적이진 않습니다. 생각보다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고요. 제 기준에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차 크래프트에 대한 이런 조성이 아직 안 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아직도 단순 조립 공장이 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고요. 사실 현대차든 SK든 어디든 온다 하더라도 아시겠지만은 그 산업의 생태계를 일군다는 거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뭐 우리나라 중공업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협력사도 받쳐줘야 되고, 이 인력도 대학의 인력이 받쳐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왜 넣냐면, 이 뮤티푸드라는 데가 이 공식적으로 이 제품, 이 대규모 제품에 대해서 미국 시장에 이 수출을 했다라는 기사인데, 사실 요즘 제가 베트남에, 제가 사실은 지금 거시경제를 많이 다루는 거죠. 사실 저는 기업을 더 빨리 다루고 싶어 합니다. 솔직히 베트남 기업을 다루고 싶어 하는데, 우리 방송이 안 그래도 인기가 저희 이걸 편집해주는 친구가 인기가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많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인기 때문에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보람이 있는 건 이 평균 시청 시간이 그냥 단순 클릭하신 분들을 제외한다면 이게 시간도 굉장히 높고, 사실상 그분들이 거의 다 본다고 생각을 하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니까 시청 시간이 굉장히 좋다는 거죠. 우선 제가 거시경제를 한번 다루고 틈틈이 이제 기업을 하고 싶어요. 왜냐면 기업부터 들어가면 너무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유제품 회사예요, 유제품 회사. 요즘 베트남 기업들도 이 미국에 은근히 지사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사실 돈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 공장을 짓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베트남은 이 흑자를 거의 지금 못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의 산업 구조가 그래요. 거의 무역 적자가 많은데, 작년에는 흑자를 봤죠. 흑자를 봤지만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이제 베트남에서 기존에는 베트남에 있는 외국 기업들이 많이 했었어요. 제가 이 기사를 뽑은 이유가. 근데 지금은 베트남에서도 생각보다 공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베트남이 이 판매 상업은 저는 좀 잘한다 생각을 합니다. 이 신용이 좀 흠이긴 한데, 이 신용이 좀 흠이긴 한데, 저는 판매 부분은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분, 참고로 이 회장님은 저에 대해서 전혀 모르십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에 저희가 이 회사 거래처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한때 했었고요. 지금도 좋은 관계를 일부 현직자 분들이랑은 지니고 있고요. 이 한성대회라는 대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보고 있는 이 신남방 신북방 정책이 결국 한성 네트워크를 엮어서, 이건 생긴 지 꽤 된 겁니다. 이 세계 한성대회는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을 올리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민분들이 결국은 천병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게 정부의 바람인 거죠. 왜냐면 아시겠지만 이 한국의 정서라는 것도 있고, 뭐 외국 나가면 한국인 믿지 마라 이러지만, 저는 베트남 나와가지고 오히려 한국 분들한테 더 이렇게 좀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꼭
어딜 가나 나쁜 사람이 있는 것처럼 교민분들 중에 나쁜 분들도 있고 좋은 분들이 있지만 저는 크게 다르다는 생각은 안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이 거래를 하더라도 이 베트남은 혹시 여기 이걸 보시는 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우리가 이메일을 보내면 저희 직원들이 진짜 미치려고 합니다. 답변이 안 와요. 답이 안 오고 묻는 거에 대답을 안 해요. 물론 전부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식의 일처리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교민분들은 한국의 문화를 알고 그분들이 이러한 업무적 센스가 있기 때문에 이런 한성대회라는 대회가 있는 거고 이런 장을 만드는 거죠. 계속 고상구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거의 파산도 한 번 하셨고요. 제가 알기로는 백화점으로 시작을 하셨다가 정말 크게 망하시고 인삼을 팔기 시작하면서부터 재기를 해서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편의점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유통업을 하시고 최근에 이 물류창고도 정말 크게 지으시고 매출이 제가 알기로 한 1000억 정도 하나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에서 유를 만드신 멋있는 분이시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오늘이 제가 오늘 촬영 날짜가 16일인데요. 이 오늘이 이 현금 없는 날이다. 최근에 부총리께서 발표를 하셨지만 이 지금 베트남의 비현금 비율이 14%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 부총리께서 목표로 하고 있는 게 20년까지 30% 그리고 향후 3년 안에 50%를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왜 이런 걸 할까? 결국은 베트남 정부 제가 말씀드렸지만 생각보단 똑똑해요. 현찰을 확보하는 거죠. 그러니까 투명성도 당연히 있겠지만 세금에 대한 현찰을 확보를 해서 베트남 정부가 제가 알기로 예산이 한 70억 연간 예산이 한 7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70억 불이죠. 제가 알기로 그렇거든요. 우리나라가 500조거든요. 500조 원.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가 500조 원 정도 예산이고 베트남은 70억 불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산을 그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결국 예산 확보를 위해 베트남 경제 발전을 위해서 쓰고 싶어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공평한 투명함을 확보를 하면서도 이러한 예산 확보와 베트남 발전에 도움이 될 거라는 계산에 저는 이런 정책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나이키에서 이 50%를 이제 이 전세계, 이게 전세계란 뜻입니다. 떠안고 이게 전세계란 뜻인데 전세계 제품의 생산 50%를 베트남에서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저는 베트남에 와가지고 이 섬유 기업들을 몇 번 뵌 적이 있어요. 지방 가가지고 지방에서 정말 여행 삼아 갔다가 아는 분이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그 모임에 좀 가서 이렇게 술도 같이 먹고 그래 봤는데 참 대단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섬유는 커스터머가 이 외국계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끼리의 이런 정보 공유도 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다면 나이키가 이렇게 생산량을 늘린다라는 건 사실 우리나라의 이런 OEM 기업들의 이런 산업환경 클러스터를 이미 조성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베트남도 스마트폰을 만들어요. 이 V스마트라고 빈그룹에서 만들고 있는데 이게 이 만든 지 6개월 만에 이 모비스타라는 회사를 이겼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점유율이라는 뜻이거든요. 점유율. 그리고 앞으로 이게 뻗어 나가겠다. 이게 부원자 이게 뻗다라는 뜻입니다. 이 일부 분들이 이게 팔을 뻗다 할 때 그 단어인 줄 아시더라고요. 근데 부원자는 제가 연구를 해본 결과 이런 경영이라든가 어떠한 자기의 다짐을 할 때 이 부원자란 단어를 쓰고 오히려 뻗다는 장이란 단어를 쓰더라고요. 이 산업에서 그렇겠다. 이 4월달에 지금 현재 점유율을 봤을 때 삼성이 46% 정도, 애플이 7%, 오포가 22%, 그리고 빈 스마트가 2%인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저희 직원한테 베트남 핸드폰을 한번 사준 적이 있어요. 이 친구가 베트남에 나왔다가 날치기를 당해가지고 제가 사줬는데 안 쓰더라고요. 안 된대요. 안 돼요. 베트남에서 이해하게 되는데 한국 오니까 안 된대요. 안 된다고 하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 그래서 우리 안심해도 된다 이게 아니라 이러한 되든 안 되든 도전이 쌓이면 이게 발전으로 저는 연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목을 하고 긴장할 필요가 있다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경제동향 5가지에 대해서 빨리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민낯이 드러났다. 그러니까 실업률이 지금 굉장히 안 좋고 지금 올라간 실업률 같은 경우에도 임시직이 많다는 얘기죠. 지금 젊은 친구들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투자가 최대다. 역대 최대. 이 해외로 많이 투자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투자는 외국인은 지금 계속 감소하고 있다. 전년 대비 15.9% 정도 감소를 했다. 2조 정도 투자를 했네요. 2조. 예, 나간 거 한 17조 원 정도를, 15조 원 정도를 지금 해외에 투자를 했고, 우리가 받아들인 건 2조. 그러니까, 제가 짧게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는 여유를 부릴 땐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여유 부를 힐링 때릴 상황도 아니라 생각을 하고요. 경제 상황 이게 놀 때는 좀 확실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정말 긴장하고 일을 해야 될 때라 생각하고요. 이거를 제가 왜 포함시켰냐면 저는 사실 서울시와 타다 둘 다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느 시각을 보냐에 따라 너무 다르죠.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공유경제는 지금 세계적인 트렌드예요. 제가 생각할 때 이 공유경제는 이 베트남이 한국보다 지금 더 빠른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베트남의 그랩부터 해가지고 되게 잘 돼 있거든요. 특히 이 배달 같은 경우에는 훨씬 잘 돼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좀 길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간의 이해관계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 결국 나라에 어떻게 모두를 만족시키는 협상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성동조선해양 2차 이걸 왜 넣냐면 제가 취업을 할 때 여기가 워크아웃이 됐었어요. 워크아웃. 그리고 아시겠지만 성동과 FPP 조선이라고 있거든요. 여기가 8개 7, 8이.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이 결국은 우리가 긴장을 하지 않으면 이런 세계적인 조선사가 FTX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경쟁력 없이 무너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용접기술이나 이런 기술자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시지만 단순한 일에도 어마어마한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경쟁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듯이 이제 생산이 이 지역이 다양화돼서 저는 이 물류에 대한 이러한 부분이 많이 성장할 거라 생각을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거든요. 이 중요 부품을 한국에서 만들고 기술적인 부분을 한국에서 해서 이거를 뭐 베트남으로 이동을 해서 베트남에서 완제품을 만든 다음에 뭐 수출을 하던가 그런 방식으로 이제 가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는 데이터는 거짓말 치지 않아요. 득이 되면 남아야지. 계속 나가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가 좀 긴장을 하고 서로 양보를 저는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뭐 지금 한일 상황도 많이 좋지 않잖아요.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정부 입장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죠. 우리가 돈이 다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뭐 그냥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무역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일본한테. 이 지금 교역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게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만큼 지금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일본에서 물건을 가져와서 가치 있는 중간재를 만들어서 중국에 팔고 베트남에 넘어가서 완제품을 이제 보내는 시스템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 교역량이 줄었다라는 건 지금 그런 시그널을 밑바탕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6월 3주차 주간 베트남 경제 이슈 동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